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1주차 강의 중에서 세 번째 강의하는 건물에 대한 건물의 용도와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을 들으면서 1강은 쉽게 들었는데 2강 들어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지목 28개 암기하려면 골치 아프겠네. 절대 골치 아픈 것은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골치 아픈 내용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안다. know how.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 know where.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있는 장소만 알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토지에 대한 지번만 가지고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가면 이 땅의 용도가 뭐고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병을 가장 잘 나수는 의사가 누군지, 여러분 땅이 아프고 여러분 건물이 아프면 그 땅과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듯이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보는 절차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 다음 know why. 이런 법이 변경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아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강 토지, 3강 건물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내용 정도만 검토하시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제3강 건물의 용도와 시가 표준액.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29가지 2016년 7월 20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주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를 통해 각각 용도에 따른 건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에 따라서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상가의 경우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상가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29개의 시설로 되어 있고 다시 9개 시설군으로 세분화하여 표시하게 되고, 용도를 변경코자 할 때 지목을 바꾸고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도 투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는지 신고하면 되는 건지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9개 시설군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급악 시설군으로 허가와 신고에 관한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에 대한 내용을 관할 구청에 전화하면 신고냐 허가냐 용도 변경에 대한 절차를 다 설명해 줍니다. 29개 중에 첫 번째 단독주택. 주택에 대한 것은 단독과 공동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하나이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하고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하나 가지고 월세를 주면 주택 공시가격 9억까지는 한 푼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래서 단독에 있는 다가구 방 19개 50만원씩 1년 12달을 1억 임료를 받아도 세금은 한 푼도 없다.
2개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시적 2주택이 되면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월세는 2주택부터 월세 금액이 2천만 원 연 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개 가지고 전세를 놓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전세는 3개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단독으로 보는지 공동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세금이나 또는 다른 모든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다중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의미해서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 하숙집이구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이다. 고시원이네. 그 다음 다가구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 피로티라고 하는 건 1층에 주차장을 집어넣고 2층부터 주거시설로 또는 1층 반절만 주차장, 반절은 주택. 이걸 피로티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해 쓰이는 것,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고 한 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다가구는 단독으로 보지만 아파트는 공동이고 연립 공동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대사업 하고자고 할 때 무엇을 사야 될까? 물론 다가구도 올 7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다세대는 공동인데 MB정권 때 만든 임대주택, 도시형 주택,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종 근린 생활시설. 참 많지요. 많은 건 제가 언어로 전달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말보다 시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잘 구분하셔야 여러분들이 집이 2개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장만했는데 1세대 2주택인데 세금 내지 않으려면 아파트를 근생이나 판매시설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하면 앞에 양어장이 있다면 미꾸라지 파는, 메기 파는 판매시설로 바꿀 수 있다면 서울집 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을 교육, 연구시설이라고 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분양받을 때는 무조건 업무시설이라 취득세 4.6%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분양받아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시설로 본다. 둘 다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씩 쉼터로 사용하면 세법에서는 별장으로 과세합니다. 숙박시설을 여러분들이 펜션이나 민박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숙박, 생활숙박 있고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면 소방안전에 대한 검사가 심합니다. 일반 민박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공장, 창고시설, 오염물 저장 및 처리시설. 어떤 도시가 쾌적할까? 오염물 저장 처리시설이 적은 곳. 여러분들이 세종시를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빵빵히 넣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종시에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드물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자연순환 관련 시설. 이런 시설들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집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한다. 교정 군사시설. 여러분 집 옆에 교도소가 있으면 여러분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교도소. 어떤 사람은 아들 데리고 교도소 옆으로 이사 갔어요. 제가 왜 이사 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 말썽 피는데 계속 말썽 피면 저 집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한 아들이면 교도소를 보고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사상이 체계화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좋고 나쁜지를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송, 통신시설, 발전, 묘지 관련. 묘지하면 생각나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저는 첫 번째 간 곳이 묘지, 두 번째 간 곳이 시장, 세 번째 서당 옆으로 갔다고 하는데 과연 맹자 어머니가 바보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맹자 어머니는 맹자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묘지로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요. 묘지, 공원 묘지에 가면 뭘 느낄까요? 어린 아들 맹자에게 공원 묘지를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 인생은 유한하다. 무한이 아니다. 짧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머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이요. 두 번째는 시장을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을까?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를 시장에서 체득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서당으로 데려간 것은 짧은 생활 속에 인간이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돈 번다. 이래서 세 번째로 서당을 데리고 갔다. 이래서 무조건 묘지는 나쁘고 시장도 나쁘고 서당이 최고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못하는데 신림동으로 이사가자. 이건 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들이 보니 맨날 자기 집 옆에 서울대학교로 친구들은 다니는데 자기는 전철 타고 2번이나 신림역에서 신드름역으로 가서 인천 수원까지 가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학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방대 다니는 부모는 아들 데리고 서울대 옆으로 이사 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맹자 어머니가 서당 옆으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좋은 입지선정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자녀의 길을 떨어뜨리는 것은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휴게, 장례 시설, 야영장 시설 등 29개가 있다. 자, 토지 지목 28개, 건물 용도 29개.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저건 용도가 뭘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등산을 갈 때 바다부터 산꼭대기까지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건 전이고 이건 답이고 이건 과수원이고 이건 대고 이건 목장용지고 이건 잡종지다. 28개를 찍으면서 산에 오르면 부동산 공부도 되고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명동에 가게 되면 건물 용도 29개가 뭔지도 한번 스마트폰에 잘 저장해서 나중에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8개 지목에 대한 그림이 잘 사진으로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도록 하십시오. 토지에게는 공시지가가 1990년부터 있었고 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에 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주택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토지처럼 표준주택을 정하여 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나머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도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서울과 대전 그 지역의 상권의 파워를 공시가로 구분했듯이 주택 공시가격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대구의 이런 단독주택, 이런 아파트 주택 공시가격이라면 서울에 어디에 해당할까? 서로가 면적을 잘 보시면 비교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개별주택 공시가격 제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부동산 투자할 때 1년 12달 중요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을 고르라고 하면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여러분은 세금을 내려면 공시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여러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받게 되면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부모의 땅이 공시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과연 부모는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셔야 될까? 올린 후에 돌아가셔야 될까? 아버지, 6월 1일부터 공시가가 폭등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 것 5월 30일까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상속은 50%가 유언입니다. 너는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면 일단 50% 재산에서는 제외되고 나머지 50%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정 상속 지분인 배우자 1.5, 나머지는 장자, 차자, 딸, 출가녀 할 것 없이 일로서 똑같기 때문에 사전에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보상받을 때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이런 주택 공시가격의 효력은 뭐냐?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자체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기관 과세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마 전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타워 페리스가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그만큼 인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요. 그 다음 토지 공시 지가는 6월 1일, 4월 30일 날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 6월 1일 날 타워 페리스의 토지 공시가가 올랐다. 와, 역시 살아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건물에서 사는 거지 토지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땅속에 사는 뱀도 아니고, 이래서 땅값이 올라가 봤자 세금만 많아질 뿐이지 실제 주거 쾌적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요. 오히려 공시가가 떨어져 재산세, 종합부동산 등이 낮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경남은 떨어졌네요. 토지는 제주도가 19% 올랐는데 공동주택은 20%가 올랐습니다. 부산도 10%가 올라가고, 경북은 마이너스 6%가 됐네요. 대구는 마이너스 4%. 전북은 1.45, 대전은 0.11. 제주도 20%, 부산 10%, 서울 8.12. 여전히 토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여지없이 건물도 올라간다는 것을 도표가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2017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나누어 평가를 합니다. 연도별 가격 변동률이 나옵니다. 그죠? 연도별. 2009년 4.46에서 2009년 여기네요. 2009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토지 공시가도 떨어졌듯이 주택가격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2017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전히 아파트만 비싼 게 아니라 단독주택도 제주도가 최고 비싸고 최고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부산이 올랐고, 그 다음 세종시가 올랐고, 그 다음 서울이 뜨거웠다. 대구도 물론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급 과잉으로 오름이 거의 없지만 단독주택은 올라간 것을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자료를 언론에서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나오네요. 언제가 좋았을까? 작년 2016년 5.97%가 올랐다. 올해는 4.44%가 올랐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치명타를 받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그대로 수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할까? 기준시가란 아까도 설명했듯이 국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알아야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2007년부터 원칙이 실거래 가격입니다. 취득세는 2006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실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이래서 소득세법 99조 1항 1호 남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1항 2호에 따라
건물 기준 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하고 매년 말에 고시를 하는데 이 고시 기준은 201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걸 작년 말에 고시를 한다. 여러분이 주택이 또는 공동이나 단독이 아닌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평방미터당에다가 여러분 건물의 면적을 곱해주는데 매년 건물의 신축 가격 기준 가격이 다릅니다. 올해는 1평방미터당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떤 건물을 짓든지 67만 원이요. 백화점을 짓든지 호텔을 짓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 재벌들은 호텔과 백화점을 꼭 가지고 있을까? 골프장까지 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호텔과 백화점을 보면 바로 직계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이걸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재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세금 적게 물려줄까? 상속세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속과 증여세는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넘어가면 세율이 50%. 호텔과 백화점은 1,000억, 2,000억 하는데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는 실거래 가격이 없으니까 무조건 67만 원에다가 구조 중에서 가장 비싼 구조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 123층 555m인 제2롯데월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것보다 구조가 비싼 것이 통나무입니다. 통나무집이 최고 비싼 거예요. 용도 위치는 어떻게 정할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지수로 표현할까? 건물이 있다는 것은 나무 위에 건물이 없어요. 모든 건물의 바닥에는 뭐가 있나요? 토지가 있고 이 토지마다 공시지가가 있고 토지의 공시지가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수가 정해집니다. 이래서 건물 가치가 높다는 것은 토지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이 좋은 곳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경과년수별 장가율 건물의 대용년수는 20년짜리가 있고 30년짜리가 세법에 있고 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씩 과세기간은 6개월이니까 6개월마다 5% 1년이면 10%가 떨어져서 10년 지나면 상가 건물분 부가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대용년수 10년 또는 소득세법에 20년, 30년 있지만은 일반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아파트 살 때 재건축 될까 안 될까? 리모델링 15년, 재건축, 재개발 30년을 기준 연도로 합니다. 개별 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고 국세청장은 기준시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하는 방법 왜 알아야 될까? 바로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와 용도와 공시지가와 경과년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비결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의 이익, 양도차익, 임대소득, 개발이익이고 투자할 때 위험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술적 위험, 눈에 안 보이는 법률적 위험, 경제적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자의 주된 대상 토지 28개, 건물 29개 대해서 기본적 사항으로 토지는 지목이 필요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필요하고 토지의 경제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필요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29개 건물의 용도가 뭐고 특히 주택 중에서 다가구는 단독으로 보고 다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세법이나 임대사업 등록이나 부가가치세에서나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